중국 쓰촨성에 있는 두천산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장관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길이 미끄러워지면서 낙상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도보로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등산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마꾼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숙련된 가마꾼들은 관광객을 태워서 안전하게 정상까지 데려가 준다고 해요. 그러던 2012년 6월 4일 아침 9시. 가마꾼 라오 씨는 이른 시간부터 손님을 계속 태우느라고 좀 지쳐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순간 아주 강한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이 구역질이 나는 속을 진정하려고 절벽 가까이 다가간 순간 라오 씨는 충격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벽 아래에 한 남성이 가슴에 나뭇가지가 관통당한 채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겁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해서 구더기까지 들끓고 있었죠. 이 끔찍한 발견은 곧 중국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경찰과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했지만 시신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인양 작업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옮기기도 좀 힘들 정도여서 결국 현장에서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사망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추락했는지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은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부패가 너무 진행돼서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싸움의 흔적이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인지 극단적인 선택인지 타살인지 이것조차 판단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신에서 검출된 DNA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순간 경찰은 더욱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며칠 전 근처 호텔에서 일어난 토막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시신 발견 5일 전인 5월 31일로 돌아갑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호텔 메이드가 최고층부터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정리를 이어오던 1시 반쯤 6715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1박 2일만 예약된 방인데 방해금지 팻말이 아직도 걸려있더라고요. 혹시 너무 깊게 잠들어서 체크아웃을 놓친 걸까 싶어서 여러 차례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메이드는 규정에 따라 마스터키로 문을 열게 되죠.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침대 위에 빨간 이불이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호텔에 저런 빨간 이불이 있던가? 메이드는 순간 소름이 끼쳤고 겁에 질려서 프론트로 달려가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전 객실을 봉쇄하고 감시를 시작했어요. 문제의 빨간 이불은 사실 시신의 피 때문에 빨갛게 물들어 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정말 참혹했는데요. 가슴과 등에는 12개의 자상이 있었고 심장은 파열돼서 대량의 피가 흘러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시신의 하반신이 객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토막난 채 상반신만 남아있던 겁니다. 현장에는 강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귀중품도 그대로였고 그 여성의 신분증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라 강한 감정과 집착이 배경에 있는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하반신에 집착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성적 패티시나 여성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한 걸로 추측됩니다. 이럴 경우 치정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감정적인 상태여서인지
범인은 허술하게도 현장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흉기로 보이는 과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손잡이가 거친 나무 재질이라서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아래에는 피 묻은 휴지 뭉치가 있었는데요. 몸싸움 중에 다친 범인이 본인 상처를 지혈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여기에 범인의 DNA가 그럼 남아있을 거잖아요. 경찰은 해당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는데 여기서는 일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던 중에 5일 만에 두천산에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피해자의 신원은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얼굴과 지문 모두 멀쩡하게 남아있었고 신분증도 그대로 가방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밝혀진 그녀의 신원은 스촨성 출신의 34살 여성 린팡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호텔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5월 30일 피해자 여성 린팡이 한 남성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와요. 둘이 아주 친밀해 보이는 게 마치 연인 관계 같았죠. 그렇게 객실로 들어가서 10시간이 넘도록 두 사람 모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31일 아침 7시 49분, 남성 혼자 객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 무려 12번이나 방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손에는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린팡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택시를 타고 두천산까지 이동을 했었는데요. 아예 택시를 통째로 전세를 내서 그냥 하루 종일 탔더라고요. 8번이나 두천산과 호텔을 왕복하면서 검은 봉지를 2개씩 옮겼고 매번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죠. 당시 택시를 몰았던 기사도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남성이 좀 많이 수상쩍었거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탔고 그때마다 차 안에서 약간 피냄새 같은 비린내가 심하게 났대요. 기사는 등골이 좀 오싹했지만 사실 이게 내 오해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택시를 빌리는 큰손 고객이잖아요. 이거 놓치기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말 없이 모른 척 목적지까지 태워다 줬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는데요. 두천산의 한 가마꾼이 그를 태운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가마꾼이 기억한 그 남성의 모습도 굉장히 기묘했어요. 검은 봉지를 잔뜩 들고 타서 하나씩 절벽 아래로 막 던졌다는 거예요. 가마꾼은 생전 처음 보는 상황에 뭐 하시는 거냐 물었죠. 근데 이때 남성이 횡설수설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아, 이게 그 돼지고기인데 야생동물들 먹이로 던져주는 거예요. 심하게 떨면서 말하는 게 이게 딱 봐도 거짓말 같았죠. 근데 손님이잖아요. 막 더 캐묻기는 좀 뭐해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렇게 정상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성이 내려갈 때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면서 가마꾼을 돌려보냈고 그 후에 그 남성은 곧 모습을 감추었다고 해요. 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인 객실 예약에 호텔 멤버십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리고 그 카드의 주인은 바로 천위라는 남성이었죠. 자, 그러면 혹시 범인이 특정된 건가 싶었는데 린팡이 체크인한 때 함께 있었던 남성은 천위와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CCTV 영상 남아있잖아요. 몇 번을 확인해봐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선 린팡의 과거를 파헤쳐봐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멤버십 카드 주인인 천위는 바로 피해자 린팡의 남자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2005년부터 교제 중이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죠. 하지만 둘의 관계는 2008년이 되면서 좀 흔들리게 되는데요. 린팡이 우연히 자오펑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남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하필 이때 그녀가 남자친구 천이와의 관계에서 좀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때다 싶었는지 그냥 바로 남자친구 천이한텐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자오펑을 따라서 아예 다른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별에 천이는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아주 철철 흘렀어요. 지역 옮겨서 이사 가긴 했지만 우리 친구 사이로라도 남자라면서 종종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2012년 림팡이 갑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이와 오랜만에 재회를 하죠. 이때 그녀는 그때 막무가내로 굴어서 미안했다 사과와 함께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아요. 다른 남자, 그러니까 자오펑이죠. 그를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3년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오펑은 친절하고 다정했던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그녀의 옷차림 하나하나까지 전부 간섭했죠. 진짜 의처증에 가까운 집착에 폭력도 서슴지 않아요. 림팡은 이런 그의 모습에 지쳐서 고향으로 도망쳐 온 거였습니다. 천이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녀를 다시 받아줘요. 사실 천이네 집이 좀 넉넉했거든요. 동네에 신발 가게도 차려주고 언제든 편하게 머물러라 라면서 호텔 멤버십 카드도 림팡에게 발급해주죠. 하지만 이 평화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오펑이 갑자기 림팡을 찾아온 거예요. 과거의 폭력적인 모습과는 달리 내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그 간절한 말에 림팡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천이가 주는 안정적임도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데요. 천이 몰래 자오펑과 호텔 객실을 드나들면서 미래를 즐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두천산에서 발견된 그 남성과 림팡과 마지막에 호텔에 들어왔던 그 남성, 그리고 자오펑이 동일 인물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경찰은 자오펑과 두천산에서 발견된 시신 DNA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까지 모두 대조를 해보는데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림팡과 호텔에 체크인한 사람도 절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도 모두 피해자의 바람난 자오펑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림팡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오펑이 림팡에게 천이가 차려준 그 신발 가게 정리하고 다시 그 다른 지역 이주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림팡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그가 또다시 폭력적으로 바뀔까봐 걱정이 됐고 또 안정적인 천이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경찰은 자오펑이 이 모습에 분노해서 내재된 폭력성이 폭발했고 림팡을 살해한 뒤에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게 돼요. 하지만 피해자도 용의자도 사망한 상황에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사건이 보도된 뒤에 대중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자오펑과 림팡이 비교적 풍족한 천이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막 짜붙였던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죠. 근데 그들의 계획과 달리 림팡이 안락한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배신을 하게 됐고 자오펑이 분노에 휩싸여서 사건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내놓은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이지만요. 사실 천이도 의심을 받긴 했어요. 림팡과 자오펑이 천이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고 이걸 천이가 알았다면 분노가 폭발해서 두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호텔 CCTV에 천이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다시 만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요. 사건 당일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회사에서 밤을 새웠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림팡과 자오펑 두 사람 사이에 얽힌 비밀은 호텔 6715호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살해 동기와 하반신을 토막낸 이유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죠.
대체 이들의 죽음에 관련한 명확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스토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을 가져와 봤어요. 메이크업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은 타카바 사토루인데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어. 날씨가 화창했던 1999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이야. 사토루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아내 타카바 나미코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 2살 된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9시에 남편 사토루는 출근을 하게 돼. 남편이 집을 나선 지 30분이 지나서 9시 반이었는데 띵동 집에 택배기사가 방문했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반응이 없더라고. 잠시 기다리던 택배기사는 결국 전표만 남겨두고 다시 돌아가게 돼. 오전 10시 20분에 아까 아침에 통화했던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었거든? 근데 나미코가 전화를 받질 않아. 집안일 하느라 바쁜가 싶었지. 다시 20분이 흘러서 10시 40분에 또 한 번 전화를 걸어보거든. 근데 이번에도 받질 않는 거야. 그 병원에 갔나 보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 일단 이 사건에서 9시 반부터 11시 남짓까지 나미코의 행적은 여전히 의문이야. 그런데 그녀가 그때 사라진 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친구의 마지막 전화가 울리고 30분이 지난 11시 10분. 나미코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있더라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던 걸까? 택배도 반응 안 하고 친구 전화도 안 받고 집에서 병원까진 고작 5분 거리야. 혹시 남편이 출근한 9시부터 택배가 도착한 9시 반까지 그 사이에 집을 나섰던 건 아니었을까? 이후에 어디를 갔는지는 불분명해. 어쨌든 나미코가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1시 40분이야. 이때 아파트 주민이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고 인사를 했지.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 같으면 반갑게 맞이해줄 나미코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평소답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이웃이 좀 멋쩍을 정도였대.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주민이 수상한 소리를 듣게 돼. 나미코가 집에 들어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집에서 무슨 옷장 같은 큰 가구를 막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엔 누가 막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던 거야. 시간이 지나서 낮 12시 30분. 또 한 번 나미코 친구가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아까 분명히 집에 들어갔는데도 말이야. 친구가 오후 2시까지 2번이나 더 전화를 했지만 나미코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더라고. 오후 2시 30분. 이번엔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이웃들한테 감을 나눠주고 있었어. 쭉 돌다가 나미코 집에도 가게 돼. 역시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감이 든 봉투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려는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뭔가 이상했지. 그냥 지나치긴 꺼림칙했던 주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현관 복도에서 거실로 향하는 길에 나미코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목에 예리한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가 여러 군데 보여. 잠깐만, 아이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잖아. 보니까 엄마가 쓰러진 곳 맞은편 식탁에 아이 혼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듯 했어.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었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출동했지만 나미코는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지.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탐문 조사를 시작했고 그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증언들을 듣게 돼. 오후 12시 15분. 파마머리의 중년의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발을 꽉 누르면서 인상을 쓰고 막 걸어갔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나미코는 남편이 출근한 9시에서 택배기사가 왔던 9시 반 사이에 집을 나섰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11시 40분이었어. 그리고 집에서 가구 끄는 소리가 난 건 12시에서 1시 사이였으니까 그럼 사망 추정 시간은 11시 40분에서 12시 반 사이인 거잖아. 여기서 아까 그 수상한 여자 기억나지? 그 피를 흘리면서 걸어갔던 시간이 12시 15분이었는데 그럼 나미코 사망 추정 시간이랑 딱 맞아 들어가. 이 중년의 여성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현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 집 현관 카페트에 누군가의 구두 족적이 발견됐어. 240mm의 여성의 것으로 추정돼. 또 화장실 세면대에는 추가적인 용의자의 혈흔이 나오는데 분석해보니까 B형의 여성으로 밝혀졌고 분명 범인이 이 집에서 나미코를 찌르고 도망간 거잖아. 그래서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보던 경찰은 현장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공원 홈스대에 누군가 피를 씻은 흔적을 발견했었대. 나미코 집에 있던 용의자의 거랑 똑같았지. 그 와중에 새로운 목격자도 등장하게 돼. 공원 근처였는데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손에 피를 흘리면서 공원 쪽으로 가고 있었대. 그렇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용의자의 모습이 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범인이 여성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 한번 추리해볼까? 범인은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손에도 상처를 입었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나미코네 화장실에서 한 번, 그리고 그 공원 음수대에서도 손을 씻었던 거야. 그럼 범인은 면식범이었을까? 평소 나미코는 되게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해. 집에서 벨이 울리면 항상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고 집에 강제 침입이나 도난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 그렇다면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나미코를 부검해보니까 목과 입 주변 그런 급수 부위에 공격을 당한 걸로 밝혀져.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얼굴 쪽을 공격했다는 건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다고 분석했어. 자, 그럼 주변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범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 사실 경찰이 이미 지인들을 모두 만나봤어. 하지만 딱히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 오죽하면 나미코 가족이랑 친척 지인들을 조사해본 담당 형사는 이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원한이 없는 건 드물 거다 라고 말할 정도였대. 혹시 애초에 수사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니었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범인의 타겟이 나미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건 직전인 10월이었는데 나미코의 어머니가 홋카이도에서 딸이 사는 나고야로 이사를 할 계획 중이었었거든. 이때 어머니는 딸 나미코의 주소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둔 거야. 관공서에서 보내는 우편물들을 여기로 받으려고 그랬었던 거지. 그래서 우편함에 나미코 어머니의 이름도 써뒀었고 일본은 우편함에 그 집 사람들 이름 다 써두잖아. 혹시 이게 어떤 원인이 된 건 아니었을까? 또 다른 추측도 있었어. 당시 옆집에 피해자 성인 타카바와 같은 한자를 쓰는 주민이 살고 있었던 거야. 이거 혹시 범인이 집을 착각한 건 아닌가 싶은 거지. 워낙 사건이 풀리질 않으니까 이런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더라고. 여기서 잠깐. 현장에서 발견된 특이한 증거물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산균 음료수병이었어. 사실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집에 있을 법도 하고. 근데 이 증거가 사실 경찰이 발견한 건 아니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남편이 한참 집에 못 가다가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거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유산균 음료수가 있는 거야. 게다가 이건 한 35km 떨어진 니시미카와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더라고. 남편은 생각했지.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아내가 35km나 달려서 이걸 사왔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혹시 범인이 집에 왔을 때 가져왔던 건 아니었을까? 그럼 범인은 이 음료가 나온다는 니시미카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경찰은 피해자 지인 중에 그쪽에 살았거나 이사를 간 사람들을 수소문했지만 용의자는 당최 추려지지 않더라고. 아니, 너무 답답하지. 아니, 이 사건은 증거도 목격자도 꽤 많은데다가 심지어 도주 경로도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이야. 범인이 뭐 지하철역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공원을 지나서 간 거 기억하지? 즉 그 말은 교통수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추리를 하면 뭐하냐? 용의자가 절대 없는 거야. 그나마 도주 경로 곳곳에 혈흔이 좀 있긴 했는데 이마저도 큰 비가 내리면서 다 씻겨져 버렸대. 아무래도 1999년도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수사가 허술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그 혈흔 확보를 해뒀으면 이제라도 범인을 찾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생각해보면 사망 당일 나미코의 행적은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많더라고. 무엇보다 택배기사가 왔을 때부터 나미코가 병원에 갔을 때까지 2시간이 빈다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때 행적에 대해 알아내면 그녀의 죽음을 밝혀낼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1999년엔 CCTV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미코가 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여전히 미궁에 빠지게 돼. 자, 이게 경찰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범인의 몽타주야. 지금은 현재 예상 몽타주도 제작해서 추가로 배포했고 인상착의를 정리해보자면 사건 당시 40세에서 한 55세 정도의 중년 여성, B형, 키는 160 정도고 어깨까지 오는 검정색 파마머리에 사건 당시 240mm의 구두를 신고 있던 걸로 추정됐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어. 이 몽타주가 공개된 후에 비슷한 여성을 본 적 있다는 증언이 나온 거야. 목격자인 이웃에 따르면 살인사건 딱 일주일 전에 나미코가 이 몽타주와 비슷한 여성을 집 현관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해. 당시 그 여자는 무슨 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 때문에 뭐 박무 판매원인가? 라고 생각했었대. 그 여자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어. 지나가면서 나미코한테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자기를 엄청나게 노려봤다는 거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왜 이렇게 째려봐?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했지.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진짜 범인이 맞았을까? 이 사건은 사실 2014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어. 하지만 일본도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거든. 그래서 여전히 희망은 있는 상태야. 사건 이후 남편 사토루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유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일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 이 가족들은 사건이 미제가 된 게 너무나도 한이 돼서 20년이 넘도록 사건 현장인 이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 너무 안타깝지? 과연 그날 나미코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더 늦기 전에 그녀가 잡혔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들리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